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지루하고 좀 지난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나 강의를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나 좀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최승호의 내용원의 복가시 나무는 출제 가능할 것 같아요. 나와도 이상한 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글이 문제인데요.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용이 머릿속에 쨍하게 와닿는 그런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필을 패스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수필이 올해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수필하고 희곡은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수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출제 경향들을 보면 EBS에 실렸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글이 다소 어렵고 지루한 글이긴 합니다만 한 번쯤은 반드시 거들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대충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지루할 거 각오하시고요.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시의 해제부터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온갖 이념이 넘쳐나고 사상이 강요되는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인데 특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념이 강요당하고 그 다음에 사상이 강요당하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강요되는 그런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이 담긴 시를 쓰고자 하는 하자의 순수한 결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대비되게 화자가 지향하는 것은 자유와 사랑이 넘쳐나는 시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결의니까 하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의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화자는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도로변에서 함부로 가위질 당하는 앙상한 몸통으로 고통받는 북가시나무에 빗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북가시나무의 상징성이 나왔죠. 뭔가요? 자신의 모습이죠. 상처받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북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봄 기운에 북가시나무도 싹을 틔우지만 낫과 톱으로 상징되는 부정적인 현실에도 부정이네요. 자, 이런 부정적인 현실은 북가시나무를 위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북가시나무에 잎이 달리고 가일이 열리듯 참다운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시를 쓰기를 소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앞의 이야기의 반복이네요. 부정적인 상황, 이념이 강요당하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굴하지 않고 사랑과 자유의 시를 쓰겠다는 하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일단은 북가시나무의 상징성이 나왔어요. 하자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자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문맥을 한번 보시죠.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아. 새가 한 마리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새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소재가 될 거고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겠지요. 아까 해제에서 본 거를 따른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하자가 생각하는 자유가 넘쳐나는 세계, 아니면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일 텐데 지금 하자의 내면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황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두 행은 해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북가시 나무를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어. 자, 무슨 주의? 뭔가요? 사상이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사상 혹은 이념이죠. 순수한 어떤 것과는 대비되는 겁니다. 자,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사상을 강요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어. 이 가위질은 나한테 이념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내는 것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억압 혹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지가 오래되었다. 혹은 뭐 다른 말로 고통받았다. 전부 다 같은 말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에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어. 자, 가지. 저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가지도 없고 잎도 없어. 가지가 있어야 되고 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와 잎은 하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긍정적인 것이고, 지금 상황은 엿장수들에 의해서 내가 원했던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진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견뎌나가는 화자의 모습을 북가시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의 몸통뿐, 흠집투성이의 몸통,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화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퉁쳐볼까요? 이런 말이겠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 하늘에 새가 오는 것 혹은 가지와 잎을 달고 있는 것인데 저 엿장수들이 내 가지를 마음껏 자르는 바람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념과 사상의 강요 때문에 나는 순수함을 잃고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허공은 나의 나라. 자, 아까 봤던 하늘과 똑같은 것이겠죠? 이것은 내가 지향하는 세계. 내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허공이라고 불렀어요.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어. 자, 거기서는 거기가 어딘데요? 허공이죠. 허공에서는 나한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아. 다시 말하면 허공이라는 세계는 억압이 없는 세계인 거죠. 말 고쳐볼까요? 자유로운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자, 신목 비록 지금 없어. 지금 없지만 난 이것의 향기를 맡고 있다고. 그럼 이거 마찬가지죠. 하자가 지향하는 거죠. 지금 당장 현실 속에는 없지만 예의 냄새를 맡아 또 해제를 보면 하자가 추구하는 자유 혹은 사랑의 시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은 없어. 죽었다 생각하고 현실 속에는 없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밤을 보내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은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그리워하는 순간이네요. 이거는 뭐 굳이 필기해 볼까요? 지향하는 세계를 그리는 공간입니다. 그리는 시간이겠네요. 그리는 시간. 저렇게 밤을 보내고 다시 깨어난다는 말은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오는 거죠.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이게 국도변은 현실 세계니까요. 자유와 이념이 강요당하는 현실 세계니까 아까 봤었던 허공이라는 세계하고는 공간적으로 대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기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 그럼 이 깃발, 플랜카드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강요된 이념을 말하는 것이겠죠. 나한테 강요되는 이런 이념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 소리, 이러한 원치 않는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자, 1년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3년 갑니다. 봄 기운에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아까 이거 해제에서 봤어요. 낫은 하자한테 고통을 주는 거였죠. 낫이 시퍼렇게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마찬가지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자,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낫이나 혹은 톱니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하자에게 주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뭐 이걸 강요된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직접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하자의 나무로 상징되는 하자의 내면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고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하죠.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라고 했어요. 자, 반역이라는 말은 저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굴복하지 않는 하자의 대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아무리 저러한 상처와 고통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반역하겠다. 대결 의지를 말하고 있고요. 자, 다음 봅니다.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자,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이게 하자가 지향하는 시의 모습이죠. 정확히 이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제를 가지고 보면 똑같이 말할 수 있죠. 사랑이 넘쳐나야 돼. 자유가 넘쳐나야 돼. 순수한 시여야 돼. 이런 기타 등등 하자가 쓰고 싶어하는 이런 시, 잎사귀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자, 나는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소망. 하늘에 이러해도 이거는 현실이죠. 비록 아무리 현실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네요.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린다라고 했어요.
이미지 제시 방법이 뭐죠? 향기는 후각적인 심상인데 금빛 이렇게 시각으로 바꿨으니까 후각의 시각화, 다른 말로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종결하고 있죠. 불완전한 문장 종결을 통해서 효과는 뻔할 겁니다. 읽는 사람들한테 여운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시에 봐야 될 내용들은 대체로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수필이 문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 선생님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쨍하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복습하시고 하나하나 달라 끊어 나가면서 이 작가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반드시 사실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한 글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해제부터 봅니다. 글쓴이는 가을나무를 통해 계절이 주는 대자연의 천리, 말 어렵네요. 우리는 섭리라는 말 바꿉시다. 그게 더 쉽죠.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한다. 그렇다면 겨울나무를 매개체로 해서 가을나무죠. 미안합니다. 가을나무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저 가을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의 삶을 반성을 하고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글쓴이는 젊은 시절에는 봄의 약동과 여름의 성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인식이 바뀐다고요. 자, 젊은 시절에는 봄과 여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을이나 겨울은 쇠락의 때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혹은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자, 이거는 나이가 든 때죠. 지금에 와서는 가을 자체가 갖는 의연함과 당당함을 발견을 하고 나무가 나서 자라고 시드는 모든 과정이 모두 대자연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색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글쓴이는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하게 된다. 이게 글 전체의 내용이랍니다. 자, 일단 해제에서는 특별하게 건질 건 별로 없으니까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을이면 을에 생각할 수 있는 결실이라든가, 자, 가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통념을 얘기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결실이라든가 수확이 주는 내적 충실성. 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니까 내적 충실성을 기리고 교훈을 받음으로써 인생에 다시 없는 수양, 그 생에 임하는 자세로 삼았었다. 자, 하나 더 읽으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언제 얘기냐면요.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젊었을 때 나한테 가을은 어떤 것으로 가치가 있었냐 하면 그냥 결실의 계절이니까 나도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이르면 결실 혹은 내적 충실을 다져야 되겠다. 이런 뭔가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때로만 가을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가을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젊은 시절에.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러나 차츰 나는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나에서 첫 번째 했던 여기 젊은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화자는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하나 더 갑니다. 젊었을 때에는 인식이 변화되기 전에는 거의 근년까지도, 자, 최근까지도 봄의 새로운 약동과 여름의 성장을 가을의 조락과 겨울의 죽음보다, 봄이나 여름을 가을이나 겨울보다 더 뜻있게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여기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낙관적인 자연관, 좀 말 좀 어렵죠, 그죠? 좀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긍정적, 건전, 낙관적 자연관의 인생관을 갖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으로 알아왔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젊은 시절에는 봄하고 여름은 약동하는 계절이야. 반면에 가을하고 겨울은 쇠락과 죽음의 계절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 약동하는 힘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뭔가 움츠러들고 사라지는 것보다 발전하고 커가는 이런 것들을 지향했으니까 그런 인생관을 이 사람이 긍정적이라고 불렀고요. 낙관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젊은 시절에는 가을과 겨울 같은 삶 말고 나는 봄과 여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시들어버리는 것, 떨어져 잎새가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깊고 가혹한 죽음의 계절을, 이건 아마 가을과 겨울이겠죠. 이런 가을과 겨울을 떨며 움츠리며 동면하는 일들을 바로 인생 그것으로 느껴 비관주의와 부정주의. 자, 비관주의, 부정주의는 아까 우리 봄은 뭐라고 봤어요? 낙관주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봄, 여름과 대비되는 가을과 겨울은 뭔가 사라지는 때니까 저것을 지향하는 건 비관주의다, 부정주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언제? 젊은 시절에. 자, 진리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것은 건전치 못한 생애 태도로 알았던 것이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가 봄, 여름과 가을을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죠. 뭐 다 이해했겠습니다만, 물론 선생님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젊은 시절에 하자의 인식이 변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봄하고 여름은 열나 좋은 것, 반대로 가을이나 겨울을 지향하는 건 이건 비관적 인생관. 그러니까 나는 봄과 여름을 지향하는 낙관적 인생관을 추구했었고, 가을과 겨울과 같은 비관적 인생관은 추구하지 않았어. 이게 일단 젊은 시절에 하자가 계절을 바라보는, 혹은 그 계절을 자신의 인생에 대응시켰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절을 이렇게 나눴죠. 그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젊은 시절에.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요즘에 나는, 자, 이제 이야기가 바뀝니다. 요즘으로 오죠. 나이가 먹은 다음에 나는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진실, 자, 두 가지 상대적이다. 위에 그대로예요. 봄과 여름은 좋은 거, 가을과 겨울은 나쁜 거, 이런 거. 두 가지 상대적인 진실, 계절이 갖는 그 자체의 진리를 그 자체의 진실대로 파악하여 이 두 상대적 차원을 초월하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찾는 사색의 입지를 발견해서 말 되지게 어렵네요.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놓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나니까 각각의 계절이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통합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인식의 변화 과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보니까 각각의 계절들이 모두 의미가 있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더라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죠. 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는 것, 또다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과 성장을 거쳐 영원히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아니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자연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실감을 갖는다. 자, 순응이죠.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모습을 봤대요. 자, 좀 이야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건 뭔가 비관적이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 가을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나무가 쇠락하는 것은 그 다음 순간, 뭐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봄이 되고 그 다음 여름이 되겠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잎을 떨어뜨려야 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가을 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을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속에서 자신의 하나의 순간을 준비하는, 의연한 자세로 하나의 순간을 준비하는 어떤 통합적인 사고, 혹은 가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글이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나무의 저 멋.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무가 떨어뜨리기 싫은데 이제 겨울이 오니까 잎을 떨어뜨리는 거야. 안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생각에는 가을 그 자체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의젓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나무의 저 멋. 자, 그것을 멋스럽다고 표현했고요.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이야. 자,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냥 의역을 해볼게요. 그것이야 바로 자연의 섭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것. 자, 그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되게 의연한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되게 안 됐어. 비관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높고 깊어진 하늘의 무한을 성긴 가지로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한가. 자, 이해하시겠어요? 젊을 때 봤던 것처럼 나뭇잎이 떨어져 안 됐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겨울 앞에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저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갈게요. 자, 저 잎새에 부는 소슬한 바람 소리, 칠칠한 칠해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자, 여름에 혹은 봄에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로 장차 서리빨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 똑같이 얘기하네요. 앞으로 고난이 올 거지만 피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그런 의젓함은 참말로 아름답다. 또 역시 예찬이죠. 그죠?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보입니다. 자, 그가 누군데요? 의젓하게 서 있는 가을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표현 방식은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을 사용을 했겠습니다. 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이제 겨울이 와 추운 고난의 때가 오지만 가을 나무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보다 더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또 부연 설명해 볼게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죠? 가을이고 이제 앞으로 뭐가 올 거냐면 아주 추운 겨울이 올 거야. 그런데 이 가을 나무들은 앞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올 테지만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봄이 올 거고 다시 여름이 올 거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신의 해야 될 역할 혹은 자신이 어떤 감당해야 될 순간을 피하지 않고 의지적 자세로 당당히 맞서는 의연함을 보이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을 나무인 거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도 인사. 자, 이러한 가을 나무가 하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 자연뿐 아니라 인사라고 하는 게 인간사죠. 인간사, 우리 삶. 인간사에 관해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섭리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게는 필요하다. 하나 더 읽고요. 그 과정에 기복과 불안, 자, 기복은 일어나고 가라앉는 거겠죠. 그죠? 잘 되고 못 되는 거.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요? 뭐가? 궁극적인 어떤 것을 깨닫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가을 나무가 있어요. 이 가을 나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야. 아주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요 단면만 가지고 바라보면 지금 순간은 되게 안 된 순간이죠. 부정적인 상황이지. 앞으로 큰 고난이 올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원리. 그 다음에는 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름이 올 거고 그 다음 다시 또 가을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든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전체 틀을 보면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의연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적용시켜 봅시다. 자, 인생에서 기복 혹은 불안이 있어. 자, 뭔가 안 좋은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처럼 큰 어떤 순리로 바라본다면,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요 순간을 의연하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종국적인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인간의 특혜가 뭐냐? 이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끝을 다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혜니까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당장의 고난이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 자연의 섭리 속에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혹은 어떤 순환의 진리를 완성하는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갑니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의 진실,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라는 것이 된다.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 아는 것은 참 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가을 자체가 지닌 천리. 자, 이번엔 또 더 확장해서 가을 자체. 통합적 사고에서 가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가서 가을 그 자체의 의미. 가을 자체가 지닌 천리,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가을의 조락과 가을의 그 물들음이 가져다주는 정결하고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 자, 이제 아이고 하나 남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저 단디가 저 누렇게 타고 불 뿜듯 타오르는 셀비어 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이 불리어서 아직은 청정한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단풍이 들면, 자,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할 것이다. 그 누런 나뭇잎이 훌훌 떨어지고 선긴 가지만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자, 요때가 언젠가요? 가을이란 말이죠. 가을이 오게 되면 나의 시야가 더 넓어져 난 더 내적 성숙을 이룬다는 말일 거예요.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다. 밤에 그 가지가 먼 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기릴 때 생각하는 가을나무, 나도 비로소 더 높은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으리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아직도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있는 영원한 비밀, 그 찬란한 진리를 향해서 맑디 맑은 새 눈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찬란한 진리, 자연의 섭리를 향해서 나도 내적 성숙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글이 아주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글이에요. 아주 어려운 글이고 문장도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시험장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글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책을 펼쳐보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로, 여러분의 말로 글 자체를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선생들이 짓거리는 말들은 들을 땐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지만 복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안 된다고요. 이해는 하되 이것들이 표현될 때는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건너가지요. 37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다. 적절한 거. 아마 표현상의 특징 묻는 것 같은데요. 1번 색채어를 대비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자, 뭔가 찾기도 귀찮은데요. 아마도 색채어들, 색깔과 관련된 색채어들은 글 속에 사용이 됐을 겁니다. 아마 뭐 가을의 이미지를 얘기하거나 할 때 분명히 뭐 누렇게 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제와는 관련성이 없겠죠. 자, 1번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밖에는 하얀 눈이 있어. 그렇지만 빨간 꽃이 펴. 이렇게 얘기하면 색채 이미지가 나왔죠. 색채의 대비죠. 그죠? 그렇지만 이 눈이라고 하는 실현의 상황 속에서도 빨갛게 피는 꽃이 생명력을 보여줘. 꽃의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얘기하면 대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색깔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글에서는 어떤 단순한 계절감을 드러낼 때 색채 의미를 쓰긴 했습니다만 계절감은 배경일 뿐인 것이지 주제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보죠. 보지도 맙시다. 반어법은 아예 쓰인 바가 없습니다. 있으면 찾았겠죠. 3번은 감각의 전이를 활용해서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거는 기억이 나죠. 가에서 기억이 납니다. 후각적인 심상을 향기를 금빛 뭐뭐다. 후각적인 심상을 시각으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 아마 쓰였을 거고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4번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얘기하는 거죠. 이거 쓰면 당연히 생동감 만들어집니다. 강의 길게 했으니까 또 다 찾으면 짜증나겠죠. 그죠? 바로 얘기할게요. 아마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에서는 이게 쓰인 게 있을 거예요. 나에서는 뭐 나뭇잎이 훌훌 뭘 벗어 훌훌 같은 거 있을 텐데 가에서는 쓰이는 바가 없습니다. 답은 그러면 5번이겠네요.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작중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인격 부여한다는 말이 의인법 썼다라는 말이죠. 가에서는 북가시나무를 마치 감정 있는 사람처럼 나에서는 가을나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38번. 가의 시상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뭐 글 내용 묻는 거겠죠. 자, 1년 무슨 주위의 엿장수와 가위질, 흠집투성이의 몸통을 연결하여서 부정적 상황 속에서 화자가 상처받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 자, 만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엿장수가 무슨 주위로
가위질하고 있어. 부정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흠집투성이의 몸통이 되었어. 그러면 이 두 개 연결하면 뭐겠어요? 부정적 상황, 그 상황에서 고통받는 하자의 모습이죠. 맞잖아요. 부정적 상황 하자가 상처 혹은 고통받는 모습. 1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2연 허공을 더해 있을 것도 의무도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되지 않는 자유의 공간이라고 해설을 했고요. 허공은 하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공간,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허공을 더해 있을 것도 의무도 없는 공간으로 설정하여 이상적 공간 허공, 여기에서 마저도 하자의 고통이 아니죠. 이상적 공간에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찾아보세요. 허공 생각했다가 밤이 지났어. 깨어보면 어디였어요? 고통받는 공간은 도로변이었나요? 국도변. 국도변에서 하자의 그 나뭇가지에 이것저것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허공은 하자가 지향하는 세계일 뿐인 것이고요. 거기서는 고통이 없는 세계라고 봐야죠.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2번은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3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국도변에서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랜카드들이 나부끼는 상황을 연결하여 화자의 영혼이 현실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어. 국도변이 바로 현실 공간이죠. 국도변이 현실 공간이고 거기에 깃발과 플랜카드, 원치 않는 이념 같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 맞네요. 4번 봄 기운에 생기를 띠는 낫에 대응하여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하자의 대결 의지를 보여준다. 낫은 당연히 하자한테 주어지는 고통 같은 것이고요. 여기에 나는 굴복하지 않고 반역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의 대결 의지 맞습니다. 자, 5번은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저귀지 않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시를 쓰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열거하여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지금 당장은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지만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5번은 당연히 맞을 겁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번으로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거. 자, 기역과 니은은 둘 다 밤이죠.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앞뒤 문장을 읽어보세요. 요거는 일단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바로 답을 찍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3번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지향하는 가치를 떠올려보는 시간. 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언제였죠 이게? 허공에 아무것도 강요되지 않은 허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밤이었죠. 그렇다면 지향하는 가치를 떠올리는 시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시간. 자,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이러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성찰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오면 읽어보시면 아마 헷갈리는 것도 없을 거예요.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번 갑니다. 단순한 글 내용 일치 문제인데 의외로 틀리는 학생이 꽤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나의 글쓴이의 인식 변화 과정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와 B에 들어갈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A는 젊은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B는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1번 A는 젊은 시절 봄과 여름의 약동과 성장을 가을과 겨울의 조락과 죽음보다 중시하는 자연관을 가졌어. 그래서 이런 자연관을 젊은 시절에는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믿어왔다라고 말했죠. 1번 문제 없습니다. 자, 2번은 다시 또 젊은 시절 가을을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라는 일반적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 어디 나왔었어요 이거? 가을은 삶의 교훈을 주고 결실과 수확을 줘. 글의 첫 부분에서 젊은 시절의 생각을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B니까 나이가 들어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는 두 상대적 차원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적 사고, 분리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이 든 다음에 깨닫게 된 내용이고요. 자, 4번 또 나이 들어서 가을 그 자체가 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대자연의 천리를 담고 있는 계절이라고 인식한다. 가을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래 마지막 부분쯤에 나왔습니다. 자,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5번은 나이 든 다음의 모습인데요. 읽어볼게요. 가을의 정결함과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과 가을의 결실이 주는 내적인 충실성을 삶에 임하는 자세.
자, 좀 애매하게 어려운 것 같죠, 그죠? 다시 해봅시다, 천천히. 가을의 정결한 멋짐이 주는 인생의 진실. 요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가을의 결실. 이게 주는 내적인 충실성. 이런 것을 삶의 자세로 삼았어. 이거는 1번 선지하고 1번인가 2번인가요? 2번 그죠? 2번. 2번 선지의 내용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첫 부분에 나왔던 젊은 시절의 가을을 바라봤던 화자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5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긴 설명에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문학에서 자연은 문학 속에서 자연의 의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나 글쓴이에게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 이상의 역할을 한다. 자연은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며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 이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방향과 자세 이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최승호의 내용원의 북가시 나무에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가 아니죠. 나의 모습을 북가시 나무에 대응시켰으니까 대응시켜서 앙상한 나뭇가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 항폐해진 하자의 영혼도 순수하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박두진의 가을나무는 가을나무에 대한 상념, 생각을 통해서 의연함과 당당함으로 운명과 시련에 대처하는 가을나무를 예찬하면서 가을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어떤 교훈,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에서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에 빗댄 것은 자연을 인간이 처한 현실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으로 본 거야. 북가시나무 자연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화자의 모습이죠, 그죠? 황폐해진 자신의 모습을 잎도 떨어지고 뭐든 다 떨어지고 나무 가지로만 서 있는 북가시나무에 비유했으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에서 잎사귀 달린 과일을 나눠주는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자는 자신의 황폐해진 영혼도 소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잎사귀와 과일을 달기를 소망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2번도 맞는 말일 겁니다. 자, 3번 나에서 가을나무의 잎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훌훌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글쓴이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나아가야 될 무슨 소린가요? 자, 이런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의연하다라고 했고요. 당당하다라고 했고 멋스럽다라고 했고 이것을 인간사에도 적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 이런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긍정적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갑니다. 나에서 가을나무가 장차의 서리빨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의젓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에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 5번 나에서 가을나무를 통해 나의 시야는 한층 더 넓어지고 투명해진 것이라는 표현에서 가을나무가 글쓴이에게 주는 긍정적 의미, 내적 성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긴 설명 듣느라고 매우 고생하셨어요. 시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게 헛되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